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NPL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제26회차 방송과 55회차 방송, 71회차 방송에서 NPL과 관련한 내용과 필자가 직접 NPL을 매입하여 경매에 참여한 후기를 방송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NPL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NPL이 무슨 파라다이스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재차 NPL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NPL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자 함입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가 출판됨으로 인하여 만화로 배우는 경매 시리즈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자가 각 서점에서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필자가 현재 집필 중인 유치권 관련 만화 책자도 곧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NPL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NPL은 저당권 거래를 뜻하는데, 즉 부실채권의 거래를 뜻합니다. NPL에 관하여 2, 3년 전에는 엄청난 관심을 갖고 교육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열기가 좀 식은 듯 하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NPL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채권 중 어떤 채권이 NPL 대상, 즉 부실 채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이 대출 채권은 정상 채권과 요주의 채권, 고정 채권, 해수문 채권, 추정 손실 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요주의 채권은 1에서 3개월 미만 연체가 된 채권을 말하며, 고정 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나 담보물이 있어 해수가 가능한 채권입니다. 여기에서 고정이하 채권이 NPL 대상 채권이 됩니다. 왜 은행에서 고정이하 채권을 NPL로 매각을 하느냐 하면은, 은행에서는 고정이하 채권에 대하여는 대선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합니다. 이 대손 충당금은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채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어차피 수익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부실 채권을 보유해야 하고, 대손 충당금만큼의 비용을 충당해야 하니 비용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충당금 비용을 적립하지 않고 일부 원리금만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NPL 시장에 채권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경제 원리가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이 내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NPL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NPL 매입 가격이 낮았지만은, 요즘에는 NPL에 관한 수요가 많아서 NPL 매입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NPL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입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NPL 채권을 5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을 5억 원 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5억 원 이하의 배당을 받으면 손해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배당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나 등기 권리 등의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필자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이나 NPL 관련 회사에 속아서 NPL 채권을 매입하였다가 배당이나 권리 분석 등의 잘못으로 거의 모든 원금도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참고로 NPL 투자는 부동산 하락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락가가 높기 때문에 거의 모든 1순위 채권자가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에게 상담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2순위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2순위 채권자는 배당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들을 보면 1순위 채권자가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NPL 채권을 매입하실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1순위 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배당이나 권리 분석도 잘 하셔야 합니다. NPL 채권은 경매가 개시된 이후뿐만 아니라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대출이나 전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총 매매대금에서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인수하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PL 채권, 즉 근저당권의 매입도 이와 같은 경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물건을 인수할 때는 배당과 권리 분석, 특히 등기 권리 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NPL 채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NPL 채권이 발생하면 은행은 SPC 회사, 즉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 그 채권을 매각을 합니다. 보통 이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은행의 자회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이를 AMC, 즉 자산관리회사에 이탁 관리를 맡깁니다. 우리가 NPL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 AMC, 즉 자산관리회사와 협상하여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매입 가격이 문제가 됩니다. 워낙 NPL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매입 가격이 90% 정도, 어떤 물건은 그 이상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NPL 채권을 매입하시려면 정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큰 회사나 유명 경매 사이트에서 NPL을 소개한다고 해서 정확한 확인을 않고 매입을 하면 낭패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NPL 채권을 왜 매입을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NPL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고, 둘째는 NPL 물건을 직접 경락받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의 경우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NPL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NPL 채권을 매입했다면 예상 낙찰 가격, 배당 순위, 등기 권리 분석 등을 일단 마치고 매입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5억 원의 근저당권 채권을 90%인 4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면 배당액이 4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손익이 나니까요. 그런데 매입한 물건이 권리 분석상 문제점이 있다면 여러 차례 유찰이 될 게 뻔하니까 권리 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또한 5억 원의 채권을 4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5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해도 이는 배당 소득이므로 비과세입니다. 즉 과세가 한 푼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NPL 채권 매입의 장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의 경우 NPL을 직접 경락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 최초 법사 가격이 7억 원인 물건에 대한 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4억 5천만 원에 매입했고 이 가격이 4억 9천이나 3억 6천으로 하락이 됐다면 NPL 채권자는 5억 원까지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5억 원에 입찰을 했다고 해도 채권 상기 신청을 하면 되니까 NPL 채권 매입자는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없이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NPL 채권을 매입하여 질권 대출을 받는다면 질권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 등에서는 채권 상계 신청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경락 잔금을 지급하고 배당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뒤에서 실전 물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은행권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 가격에 NPL로 채권을 매도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은행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거의 모든 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매도합니다. 의정부 법원에서는 경락이 되지 않아 유차될 시에는 30%씩 저감이 됩니다. 즉 1차 법사 가격이 10억 원이었다면 2차 법사 가격은 7억, 3차 법사 가격은 4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만약 2차 유찰이 된 후 3차 경매 기일 전에 매입을 한다면 전 법사 가격, 즉 2차 법사 가격인 7억 원 이상으로 매도를 합니다. 물론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그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도 매입이 가능하지만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전 법사 가격 이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NPL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이 직접 매입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인이 직접 매입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대부회사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학원에서 대부회사를 통하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대부회사를 통하여 매입을 하고, 즉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대부회사로 이전을 하고, 우리는 대부회사로 넘은 그 근저당권을 질권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근저당권을 매입하는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대부회사가 개입함으로 대부회사의 수수료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대부회사에서 많은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NPL을 매입하는 측면에서 보면 편리한 점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조금 있다가 직접 경매 물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경매 물건을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자, NPL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매와 같이 경매 물건의 분석, 예를 들면 주택 임대차와 같은 내용 중에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인수 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석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당 방법의 완벽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NPL이 아닌 그냥 경락을 받는다면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을 제외하면 배당 방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NPL 채권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배당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의 근저당권을 매입하였으므로 낙찰자의 입장이 아닌 채권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므로 배당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부동산 등기 분석은 경매 물건 분석의 기본이지만 특히 NPL로 매입을 하고자 한다면 특히 부동산 등기 분석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NPL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필자는 토탈 예술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일반인들이 NPL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극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실제 NPL로 매입한 경매 물건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타경 10945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최초로 서울축협에서 담보대출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의 내용을 보니까 채권자가 서울축협인데 근저당권이 KB NPL 대부로 되어 있고 질권이 설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차례차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등기부에서 NPL과 관련된 내용은 을구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이 NPL이라 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서울축협의 7번 근저당권을 부기등기로 하여 농협자산관리로 이전하고 KB NPL 대부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KB NPL 대부가 이전한 근저당권을 융창상호저축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에 프로핏 대부 김은경 씨에게 질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등기나 NPL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7일 서울축협에서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이 해소되지 않자 2019년 3월 28일 농협자산관리로 근저당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보통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채권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채권을 농협자산관리로 이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전된 채권을 2019년 6월 11일 KB NPTEL 대부에게 NPL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융창상호저축에서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를 질권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권대출을 한 다음 당일날 프로핏 대부에게 12억 원의 질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NPL로 매입을 한 회사가 KB NPTEL 대부인 것 같지만 실은
프로핏 대부가 NPL 채권을 매입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NPL 채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 등록이 된 회사만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핏 대부가 대부업 등록이 된 KB 엔피탈 대부를 통하여 NPL을 매입하였고, NPL을 매입하면서 경락잔금 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융창상호저축에서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보통 매입 금액의 80에서 90% 정도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실제 프로핏 대부에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17일 이 근저당권을 김은경 씨에게 일부를 매도, 즉 투자를 받으면서 8천만 원의 질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프로핏 대부는 자신들의 자금은 전혀 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거의 많은 대부회사는 이렇게 NPL을 매입하여 일반인들에게 재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의 말만 믿고 투자하면 낭패를 볼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질권을 설정하고 투자를 한 김은경 씨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물건을 보면 현재 64%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물건은 1번 근저당권이고 청구액이 10억 3천만 원 정도라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이 몇 차례 더 유찰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즉 12억 원 이하로 법사 가격이 된다면 질권에 투자를 한 김은경 씨는 원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NPL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물건 분석 및 배당, 등기부를 잘 분석해야 하면 물론 시세 및 예상 낙찰가 등도 잘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NPL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